먼저 우리 비유동 자산 중에 비유동 자산 중에서 유동성이 가장 빠르게 분류가 되어 있는 분류가 우리 투자 자산이라는 분류예요. 그 이유가 투자 자산은 우리 영업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시험 보는 회사가 제조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제조업이 우리가 뭐 주식을 가지고 있거나 채권을 가지고 있거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은 제조업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영업 활동이 필요하지가 않겠죠. 근데 땅이나 건물이 영업 활동이 필요한 경우는 우리 공장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본사 사업을 짓거나 이런 경우에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건 유형 자산으로 분류하기 위해서 시험 문제에서도 꼭 앞에 수식어가 그래서 붙어 있어요. 공장 건물로 사용하기 위해 아니면 짓기 위해 이런 식으로 글이 적혀 있는 문제들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수식어가 안 붙으면 우리는 그냥 투자 부동산이라는 개정 과목을 사용하죠. 그럼 그걸 우리 투자 자산에서는 건물이든 땅이든 영업 활동에 사용하지 않으면 전부 다 투자 부동산이라고 쓰는데 우리 유형 자산에서는 영업 활동에 쓰면 토지다, 건물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죠. 그 이유가 영업 활동에 사용한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동안 가치가 다른 걸 인식을 할 거예요. 그걸 우리 감가상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건물은 가치가 다르니까 감가상각을 할 건데 우리 토지는 가치가 닳지 않는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 재화이기 때문에 이제 그건 따로 분리를 하는데 투자 자산으로서의 건물은 감가상각이라는 걸 안 하기 때문에 따로 분리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든 토지든 전부 다 합쳐서 투자 부동산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 투자 자산을 끝나고 나서 바로 유형 자산 들어갈 건데 우리는 감가상각이라는 건 영업활동에 사용을 할 때부터 시작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투자 자산은 영업활동에 쓰지 않기 때문에 감가상각이라는 것 자체를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투자 자산에서 먼저 개정 과목이 금융자산에서 보면 자 우리 단기 투자 자산, 당좌 자산 할 때에 정기예금이다, 정기적금이다 이런 개정 과목을 쓰죠. 근데 이 개정 과목들은 당좌 자산 개정 과목이에요. 지금 기본적으로 컴퓨터에 만들어져 있는 건 당좌 자산 개정 과목인데 뭐 우리 회사가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에 가입을 하면 뭐 정기예금, 정기적금이라고 우리가 당연히 쓰고 싶겠죠. 그런데 만기를 보셔야 돼요. 만기가 내년이면 뭐 이걸 써도 돼요. 제가 내년이라는 건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면 그런데 2년짜리다.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후라면 지금 얘네들 개정 과목을 쓰면 안 되고 이때는 장기성 예금이나 장기성 적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시험 문제에서 만들어 둘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런 개정 과목을 만들어 놓고 시험 문제를 제출을 했고 그게 아니면 정기예금이 두 개가 있어야 정상이에요. 그냥 이걸 선택하는 건 다 당좌 자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 그냥 무작정 저걸 쓰시면 안 돼요. 정기예금을 가입했을 때. 그래서 기간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 자산이다, 당좌 자산이다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만 하시면 뭐 별 어려움 없이 잘 하실 것 같아요. 자, 유가증권 63페이지에 있는 위에 매도 가능 증권, 뭐 만기 보유 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이런 건 우리 이전 시간에 저와 같이 이야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자, 아래 우리 투자 부동산이라고 적혀 있는데 어떻게든 얘도 자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은 모든 자산은 단기 매매 증권을 제외하고는 취득 시 부대 비용을 원가에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중개 수수료를 납부했거나 취득세를 납부했거나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투자 부동산이다라고 써뒀다가 나중에 매각했을 때에 우리는 대응 원가로 그 장부가액과 우리 처분가액의 차이로 처분 손익을 인식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투자 부동산은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돼요. 설명하고 오셨어요? 자, 그럼 우리 저번 시간에 유가증권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거 맞죠? 우리 63페이지
64페이지에 있는 내용 재분류하고 기억나요? 유가증권 적어서 화살표하고 했던 거 그런 거 했었죠? 혹시나 안 했는데 내가 했다고 넘어갈까봐 물어보는 거예요. 했었었죠? 자, 그럼 우리 유가증권 평가는 공정가액으로 한다. 맞나요? 아니니까 물어봤죠. 우리 유가증권의 평가는 공정가액으로 한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죠. 그죠? 우리 유가증권 평가에 단기매매 증권은 뭘로 평가를 하죠? 어떤 방법으로? 공정가액으로 평가를 하죠. 그럼 매도 가능 증권은 시장성이 있다는 게 일반적인 원칙인데 시장성이 있으면 우리는 공정가액으로 평가를 하죠. 그럼 시장성이 없으면 원가법을 쓰죠. 그럼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그렇죠. 다 까먹었어요. 우리 유가증권 평가는 단기매매 증권은 공정가액법을 사용을 하고 매도 가능 증권은 시장성이 있다면 공정가액법을 쓰는데 시장성이 없다면 원가법을 사용을 하죠. 원가법을 쓴다는 건 취득원가 그대로 둬라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럼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왜 이래? 주식은 지분율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고 만기 보유 증권은 상각 후 원가법이라는 걸 사용해서 평가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원가법이라는 건 우리 매도 가능 증권이 시장성이 있다면 기말의 외부 이용자한테 공정가액으로 우리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시장성이 없으면 이 유가증권이 얼마짜리인지 보여줄 기준이 없겠죠. 그럼 그냥 취득원가 그대로 보여줘라는 게 원가법이에요. 뭐 별말 아니죠. 지분율법이라는 건 우리 주식의 가치를 우리가 A라는 회사를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A 회사의 가치를 먼저 측정을 해서 우리 지분율만큼의 퍼센테이지만큼이 이 가치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지분율법을 쓰는 거고 만기보유증권의 상각 후 원가법이라는 건 얘는 유효이자율법을 이용해서 그래서 만기보유증권의 취득원가에서 점점 상승하는 만큼 장부가액을 변경시켜서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주는 걸 상각 후 원가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는 유가증권은 우리가 실기적으로 평가할 때는 문제 낼 수 있는 게 우리 세무이급까지는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실기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 유가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유가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 두 개만 우리 눈에 보여서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걸 허점으로 이용해서 이런 문제에 종종 표현으로 틀린 지문으로 나와요. 그럼 유가증권의 평가는 공정가액으로 하는 건 오히려 더 작죠.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쓰는 게 훨씬 더 많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67페이지에 이제 비유동 자산 2의 유형 자산으로 갑시다.
유형자산이라는 건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내구성 있는 유형의 자산을 유형자산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유형자산은 영업활동에 사용하는데 내구성 있는 이라는 건 이 회계 기간에 이상에 걸쳐서 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품하고 소모품을 봤을 때 우리가 이 회계 기간 이상에 걸쳐 쓰는 걸 비품이라고 그러고, 그냥 1회계 기간이나 1회계 기간을 조금 넘어가더라도 이 회계 기간을 넘어가지 않으면 그냥 소모품이라는 당좌자산이나 혹은 재고자산으로 분류된 계정 과목을 쓸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당연히 형체가 있으니까 유형이고 형체가 없으면 무형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장부에 취득원가를 산정을 할 때 항상 자산은 취득 시점이라는 걸 먼저 인식을 할 건데 자, 유형자산의 취득 시점은 우리 영업활동에 사용 가능한 장소나 상태에 도달하는 시점. 이 시점을 우리가 취득 시점이라고 하고, 취득 시점 이전에 들어간 돈은 우리가 취득 원가에 포함을 할 거고, 한마디로 유형자산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할 건데, 취득 시점 이후에 들어가는 돈은 우리가 비용 처리하는 수익적 지출이 있고 자산으로 처리하는 자본적 지출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취득 시점 기준으로 해서 취득 시점 이전에 들어간 돈은 전부 다 우리 기계장치에 들어간 돈이면 기계장치다. 차량 운반구에 들어간 거면 차량 운반구다. 이런 식으로 유형자산의 계정 과목을 쓸 건데, 취득 시점 이후에는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을 구분을 해서 유형자산 계정 과목 쓸 거냐, 아니면 수선비나 차량 유지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쓸 거냐, 이렇게 구분을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거에서 구성하는 요소들을 보면 첫 번째가 당연히 유형자산에 가액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이 유형자산에 취득할 때에 취득 중개 수수료라든지 혹은 취득세라든지, 토지의 경우에는 기존 건물 가액 혹은 기존 건물 철거비, 토지 정지 비용, 집안 평탄화 작업비, 기계장치의 경우에는 시운전비, 그리고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의 손실액, 이런 것들이 우리는 취득원가를 전부 다 구성하는 요소들이죠. 물론 이거보다 더 많이 있어요. 훨씬 더 많이 있는데 취득시점 이전에 지출하는 거는. 근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요소들은 뭐 저 정도쯤들이 주로 나오니까, 그런 최소한 저 정도 사항은 보면, 뭐 얘는 건물 토지하고 관련이 있으면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거다. 예, 기계장치하고 관련 있으면 기계장치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거다. 아래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의 손실액은 손실액이라는 건 액면가와 공정가액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취득세를 납부하는 자산은 우리는 지역개발 채권을 강제적으로 매입하도록 국가가 정하고 있는데 그걸 사자마자 바로 팔면 손해를 보게 되죠. 그럼 그 돈만큼도 이 자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손해본 돈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할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적은 거는 뭐 외부에서 구입하든 자가건설 내부 제작을 하든 전부 다 들어가는 건데 외부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자산의 인식 요건을 바로 충족하기 때문에 건물이다 기계장치다라고 다 쓰는 거예요. 외부에서 구입을 하면. 그런데 내부에서 창출하면 우리가 자가건설 회계에서 건설이라는 표현은 우리 제작이란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직접 만들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바로 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성했을 거예요. 완성할 때 쓸 거기 때문에 들어간 부대 비용을 전부 다 모아두기 위해서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임시 성격의 유형자산 계정 과목을 썼다가 완성해서 영업활동에 사용을 할 수 있는 효익이 발생할 때에 유형자산 계정 과목으로 대체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럼 자가건설을 하더라도 이런 돈들이 들어간다면 전부 다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적어뒀다가 그 계정 과목을 완성 시에 취득 시점에 대체하면서 우리가 취득원가를 구성하게 되죠. 그죠? 자, 잠시만요. 자, 우리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 부분만 좀 먼저 볼게요. 자, 얘네들은 뭐 여러분들이 전부 다 잘 아실 거니까. 자, 우리 휘발유 계정하면 뭐예요? 그냥 대답 안 하신 거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소리여서 대답 안 하신 거죠? 휘발유가 계정 과목이 뭔지 저도 몰라요. 그럼 휘발유가 자동차에 넣으면 차량 유지비인 거고 우리가 지금 기계장치 시운전하는 데 들어갔으면 기계장치라고 처리해야 되겠죠.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는데 참여해야 될 게 이건 이거 다 계정 과목 찾는 게 아니고 지금 뭐 하는 상황인지를 먼저 봐야 돼요. 그럼 뭐 하고 있는 상황인지를 봐서 거기에 들어간 돈으로 계정 과목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 읽으면서 바로 계정 과목을 선택하는 사람은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뭔 상황인지도 모르고 직원이 밥 먹었대. 복리후생비 쓰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직원이 밥 먹는데 거래처 직원하고 먹었대. 그러면 접대비라고 쓸 거잖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냥 상황 보고 잘못 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은 자, 주로 나오는 게 당연히 지역개발 채권 이야기인데 자, 지역개발 채권의 액면가가 100만 원이고 그리고 공정가액이 60만 원이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자, 우리 자동차 사보신 분들 많죠? 자동차 사실 때에 직접 그 취득세하고 이 지역개발채권 매입액하고 직접 수납해 보신 적 있나요? 그럼 직접 수납할 때 보면 영수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왼쪽에는 여기는 취득세 납부에 대한 거 있고 여기에 지역개발 채권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 10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예면 적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납부하는 금액은 예를 들어 취득세가 400만 원이었고 얘가 100만 원이라고 해서 500만 원 납부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중고 자동차를 사면 딜러들이 500만 원 달라고 해놓고 사이 차익을 삥땅 치고 튀어요. 그 다음부터 이야기하면 걔네들이 제가 납부한 거 아니어서요. 담당자한테 물어볼게요 하고 물어본다고 가서 그 뒤로 안 올 거예요. 이미 다 끝났으니까 등기 넘겼으니까 일반적으로 걔네들 그런 짓 하더라고. 그럼 자 이건
지금 그 지방 등 우리 차량 등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죠. 그럼 자치단체에서 돈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100만 원을. 근데 이거에 대한 가치도 형편없고 이자율도 형편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은 돈 빌려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시키니까 샀다가 얘를 바로 팔아요. 그럼 바로 팔면 당연히 공정가액으로 팔 수가 있겠죠. 그럼 100만 원 주고 사서 60만 원에 팔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취득세 영수증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수납하시는 분은 대놓고 그냥 40만 원 달라 그래요. 그래서 440만 원 달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영수증하고 상관없는 생뚱맞은 금액을 주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지역개발 채권을 취득을 할 때는 자, 대변에 액면가를 주고 사게 돼요. 그리고 아무 말이 없다면 지역개발 채권은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를 해요. 시험에서 아무 말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단기 매매 증권 분류해라, 만기 보유 증권 분류해라, 매도 가능 증권 분류해라, 시험 때는 전부 다 적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거를 죄송해요. 내가 왜 100만 원 썼지? 정신 졸랐어요. 자, 취득을 하면 자, 이렇게 100만 원을 주고 살 건데, 자, 이 단기 매매 증권을 내가 샀을 때에 100만 원이라고 적어두면 기말 되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40만 원 나올 건 뻔하죠. 그죠? 팔면쯤 60만 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지금 나는 이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유가 증권을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지금 내가 만약에 사는 게 차량이라면 자동차를 샀기 때문에 산 거지 이 유가 증권으로 뭔가를 하려고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유가 증권 때문에 손해 보는 돈을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으로 처리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 증권의 취득가액은 공정가액으로 인식해요. 얘는 그럼 차이 나는 이 40만 원은 그냥 누가 봐도 대놓고 손해 본 거죠. 그럼 이건 이 차를 안 샀다면 손해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돈은 차량 운반구라는 계정 과목으로 써둘 거예요. 건물이었다면 건물이다 이렇게 써뒀다가 이 유가증권을 매각을 하면 내장부에 단기매매 증권 적혀 있었으니까 얘를 지우고 차변에 60만 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분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시험에서는 뭐 매각하는 거에 대한 분개는 옛날에 세무일급에서 이 사항을 이상하게 한글로 나오는 게 우리 제일 어렵죠. 어떤 사항이라는 걸 글로 막 적어놓고 그 유가증권 팔았대. 그래서 생각하기 위해서 시간 날릴 때 한번 나온 적이 있지. 이 시점으로 나온 적 없고, 이 부분으로 해서는 우리 세무이급도 그렇고 종종 나오는데, 이것도 나오지만 취득 즉시 매각하는 것도 종종 나와요. 그럼 취득 즉시 매각한다는 건 취득 때 회계 처리와 매각 시의 회계 처리가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난 거죠. 그럼 동시에 일어났으면 이 두 분계가 합쳐진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이 지역개발 채권 사면 거기 있는 수납원이 저한테 얼마 달라고 할 거라 그랬죠? 한 40만 원 달라고 할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나는 지금 얘들이 상계시키면 대변에 현금 40만 원이 나가죠. 그럼 40만 원 이거 나간다고 해서 내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걸 받는 게 없죠. 그럼 얘 상계시키면 차변에 남는 건 차량 운반구밖에 없죠. 자, 그래서 우리는 즉시 매각하게 되면 우리는 취득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 제가 앞에 취득원가 구성한다고 했을 때에 손실액이라고 표현했던 그 금액 있죠. 그 금액은 그냥 취득원가를 구성하도록 바로 회계 처리를 하면 돼요. 그래서 분계는 지금 이 분계하고 이 분계가 우리가 시험에서 등장하는 분계니까 두 개 사항을 보셔서
보유하고 있는지 바로 팔았는지를 봐서, 왜냐하면 둘 다 현금으로 지급했다 아니면 보통 예금 줬다 이런 글자가 적혀 있을 테니까, 그러면 취득을 보유를 하고 있는지 바로 매각을 해버렸는지 파악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 뭐 이거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처리할 건데, 지금 이게 만약에 취득 그 자가건설하는데 취득 시점 이전에 들어왔다면 계정과목 뭐라고 써둘까요? 지금 얘가 우리가 자가건설 중에 있는데 건물을 우리가 지었어요. 건물 짓고 있는데 우리는 건물 짓는 중에 취득세도 내야 되고 중공검사도 해야 되고 전부 다 해야지 건물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의 취득 시점은 이 건물을 우리 영업활동에 쓸 수 있을 때가 취득 시점이니까 취득 시점 이전에 발생한 지출이죠. 그럼 우리 자가건설이면 취득 시점이 되기 전까지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두죠. 그러면 얘는 지금 자가건설 중이라면 뭐 차량 운반구나 이게 아니고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처리를 해둘 거예요. 그랬다 완성되었을 때 한 번에 유형자산 계정 과목으로 다 대체할 거예요. 그래서 유형자산 계정 과목으로 모아뒀다가 얘는 자산이니까 기간이 몇 년이 지나더라도 장부에서 안 없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얘를 없애는 방식으로 해서 우리 건설 중인 자산을 쓸 거예요. 그럼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에서 여러분한테 주로 쓰는 게 건설자금 이자가 있어요. 건설자금 이자는 우리가 기계장치를 제작하기 위해서 도급을 하거나 우리가 직접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가 진짜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하거나 뭐 이렇게 뭔가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우리가 빌려와서 짓고 있다면 그 이자를 지급을 하게 되겠죠. 그럼 그 이자를 지급할 때 얘는 원칙은 이자 비용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회계에서는. 그런데 예외로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은 건설 중인 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하도록 인식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봤는데 건물 신축 중이다, 기계장치 제작 중이다, 그런데 이자를 줬다는 내용이 있으면서 문제 내용에서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이라는 이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자본화가 나오지? 그러면 얘는 자산으로 처리하라는 거예요. 자산으로. 그랬다가 감가상각으로 비용화 시키겠다는 게 우리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이라는 뜻의 의미예요. 근데 이걸 많은 분들이 건설 중인 자산으로 해야지만 생각하다가 과거의 유로 문제에서 건설 중인 자산은 원칙적으로 이자 비용 처리해야 한다라고 하면 맞는 이야기인데 다 건설 중인 자산 해야지 틀렸다라고 오답으로 선택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시험에 틀렸었어요. 원래 회계에서는 이자 비용을 원하고 법인세법은 건설 중인 자산만 원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처리하면 세무조정까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 기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2005년도에 만들어 넣어서 이거에 대해서 건설 중인 자산으로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론상으로 그건 기억하시고 실기상으로는 무조건 이거 쓰시고 실기상으로는 나중에 IFRS에서는 이렇게 해요. IFRS에서는 그냥 우리가 자가건설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사는 것도 계약금 주면 재고자산은 선급금인데 재고자산 말고 그 외에 우리 비유동 자산들 있죠. 그는 전부 다 건설 중인 자산으로 쓰도록 되어 있어요. IFRS에서는. 그래서 거기에서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도 이거에 대한 조항을 집어넣어서 지금 이제 여러분한테 우리 건설 중인 자산을 쓰도록 이제 문제를 내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유형자산 취득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럼 이 취득 중에 제일 좋은 취득, 무상 취득이 있죠. 공짜로 만든 거 제일 좋은 취득이죠.
자, 그럼 자, 무상 취득은 우리 표현할 때 무상 취득에 대한 건 영업외 수익으로 인식할 건데 영업외 수익 계정 과목이 자산 수증 이익이고 이 자산 수증 이익은 공정 가액으로 수익을 인식할 거예요. 자산 수증 이익을. 그러면 무상 취득 자산은 자산의 취득 가액은 공정 가액 플러스 취득 시 부대 비용을 더한 값이 무상 취득한 자산의 우리 취득 가격이 되겠죠. 그래서 무상 취득한 자산의 취득 가격이 공정 가액이 아니고 자산 수정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영업외 수익의 인식 금액이 공정 가액인 거예요. 얘가 공정 가액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자, 우리 대주주가 1억에 취득을 했고 공정가액이 2억 원이 토지를 건물 지으라고 무상으로 수증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취득세 예를 들어 800만 원을 우리가 납부를 했어요. 현금으로 납부했다고 볼게요. 그럼 우리가 분괴가 될 때에 토지가 들어올 거고 그리고 무상으로 수증받았으니까 대변의 자산 수증 이익이 될 거고 그리고 취득세는 우리가 돈으로 납부를 했겠죠. 그럼 분괴할 때에 자산 수증 이익이라는 얘 수익의 인식 금액이 이 공정가액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2억 원이 될 거고 취득세는 우리가 현금 납부했으니까 800만 원이 취득세가 될 거고 토지의 취득가액은 공정가액과 취득시 부대비용이죠. 얘는 그럼 부대비용 합친 2억 800만 원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대주주가 1억에 취득했다라는 이거는 쓸데없이 여러분들 그냥 눈에 걸리적거리도록 넣는 그냥 정보죠. 자, 우리 회계는 우리가 돈을 주고 샀으면 줬던 그 금액, 한마디로 취득가액. 우리가 돈을 안 줬으면 공정가액 이걸 쓸 거예요. 다른 사람 장부에 얼마 적혀 있느냐, 다른 사람이 얼마에 샀느냐, 그걸 우리 장부에 쓰는 일은 절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일기를 쓰는데 일기에 뭐 써야 될지 모르겠어. 친구한테 물어보고 같이 가던 친구한테 물어보고 그 내용 베껴서 쓰나요?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럼 우리 장부에 쓰는 것도 다른 사람 장부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가져와서 쓰는 일은 절대 없기 때문에 이것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얼마에 샀고 얼마를 가지고 있고 이거는 나하고는 전혀 무관한 정보예요. 그래서 저런 것들은 정보는 그냥 아예 무시해 버리시면 돼요. 내가 준 돈 가지고 금액 알면 그 돈이 취득가액이고 그거 모르겠으면 회계에서는 공정가액을 따를 거예요. 공정가액을. 자, 그럼 지금 우리 책 보다 보면 저자가 고정자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이 고정자산이라는 표현은 감가상각하는 자산이라는 우리 세법 용어예요. 그래서 이건 유형자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유형자산이든 무형자산이든 감가상각하는 자산을 일컫는 건데 이 책 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지 한 번씩 유형자산에서 고정자산이라고 표현을 써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이 사람이 감가상각하는 자산이라는 표현을 오해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토지는 고정자산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감가상각 안 하니까.
자, 그럼 우리 감가상각을 하는 목적이 뭐죠? 감가상각하는 목적. 이 감가상각은 우리가 이 유형자산이든 무형자산이든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기간 동안 이걸 합리적으로 비용화시키는 과정이에요. 합리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내가 이 자산을 사올 때는 예를 들어서 차량 운반구 100만 원이다. 현금 100만 원이다. 이렇게 쓰고, 자, 그럼 지금 내가 사왔을 때 저렇게 회계 처리한 거는 나의 자산의 유출이 있었지만 자산이 들어왔죠. 그럼 내 총자산의 변화가 있나요? 없죠. 이런 교환 거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 재산의 변화가 없는 교환 거래가 있었는데 이걸 사용하면서 얘 가치가 달아서 차량 운반구가 대변으로 빠져나가요. 예를 들어 20만 원치가 빠져나갔어요. 그럼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얘 가치가 다른 만큼은 자산의 유출이 발생한 거죠. 자산에. 그럼 자산의 유출이 발생했는데 나한테 들어오는 게 없잖아. 그걸 비용으로 처리하고 그 비용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감가상각비예요. 그럼 지금 이 자동차는 결국은 다 못 쓰게 되겠죠. 그럼 못 쓰게 되는 만큼 자산의 유출이 발생한다고 회계에서는 표현하는 거고, 그럼 이 유형자산을 우리가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기간 동안 합리적으로 비용화시켜서 없애버리는 과정이 감가상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확하게 얼마만큼 다른지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합리적인 추정치를 이용할 거예요. 합리적인 추정치를. 자, 그게 우리 감가상각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쓴 방법은 직접법으로 생각했는데 우리 회계 기준에서 유형자산은 직접법으로 이렇게 대변에 안 쓰죠. 직접법 쓴다는 건 차량 운반구 20만 원이다 이렇게 쓰면 내 장부에 100만 원 적혀 있던 애가 20만 원을 줄여서 그냥 80만 원 남잖아요. 그게 직접법인 거고, 간접법은 차량 운반구 100만 원은 그대로 남겨놓고 이거에 차감 계정으로 감가상각 누계액이다 20만 원 이렇게 써서 차량 운반구에 차감 계정으로 짝지를 달 거라는 거예요. 그럼 외부 이용자한테는 100만 원에 사서 20만 원 달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예요. 80만 원짜리다라고 말 안 하고, 근데 우리 100만 원 샀는데 20만 원 달았다 해도 80만 원짜리라는 거 알겠죠?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는, 자, 우리 회사가 기계장치가 있는데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이 1억이에요. 그럼 이 기계장치가 좋은 기계장치인가요?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걸 직접법으로 쓰면 1억이라고 적혀 있는데 간접법으로 쓴 거 보니까 취득원가는 100억인데 99억 따라서 얘가 1억짜리인 거예요. 그럼 외부 이용자가 봤을 때 이건 노후화된 기계장치라는 걸 보자마자 알겠죠. 우리가 재무회계를 하는 목적은 외부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단순하게 장부 가격 1억이라는 건 주관적 판단으로 정확하게 측정 못 내리는데 그냥 간접법을 해서 100억에 산 건데 99억 달아서 1억이다, 99억 달았다 보여주면 외부 이용자가 지금 노화된 기계가 있고 또 제조업인데 기계 장치가 이만큼 달았으면 또다시 재투자가 100억 정도가 들어가야겠네. 이런 예측 가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를 간접법을 사용을 하고 분기할 때 직접법을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외부 이용자한테 유용한 정보 주려고 하는 거고, 근데 이런 목적으로 그냥 우리가 막 처분 손익 계산하거나 그럴 때는 그냥 더하기 빼기해서 순액으로 계산하는 게 빨라요. 하지만 회계 처리는 저렇게 간접법을 쓸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자산을 줄여주는 차감 계정이잖아요. 그럼 자산의 유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이 금액을 얼마로 측정을 할 거냐라는 건데,
우리가 감가상각하는 방법은 분류를 정해법,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그리고 정률법, 이중체감법, 자, 이렇게 분류를 나눠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렇게. 자, 우리가 감가상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3요소가 감가상각의 3요소가 취득원가, 내용연수, 잔존가액. 이게 우리 감가상각을 하는 우리 3요소인데 지금 취득원가가 120만 원이라고 봤을 때 내용연수가 5년이에요. 그리고 잔존가액이 20만 원이면 우리는 5년 동안 감가상각을 얼마를 해야 되죠? 100을 해야 되죠. 그 100만 원을 뭐라고 하냐면 방금 5년 동안 감가상각 할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100만 원을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고 표현을 해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는 건 취득 원가의 잔존가액을 뺀 금액을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고 하는데, 자, 제가 이 세 개를 묶은 거는 먼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구하고 한마디로 잔존가액을 빼고 계산을 시작하는 방식이 위에 있는 세 가지예요. 그럼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구한다는 건, 자, 우리 첫 번째 정해법을 보면 정해법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내용 연수로 n분의 1에서 나눠버리는 방식이죠. 그럼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취득원가 120만 원에 20만 원 빼면 100만 원이고 이 100만 원을 5로 나누면 20만 원이 되죠. 그럼 20만 원을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정액으로 나눠버리는 게 우리는 정해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연수합계법은 우리가 사용하는 내용 연수 동안 역순으로 안분하겠다는 거예요. 역순으로. 지금 5년 사용하니까 5, 4, 3, 2, 1의 비율로 안분하겠다는 거고 3년이면 3, 2, 1, 3대 2대 1 10년이면 10대 9대 8대 7대 6대 5대 4대 3대 2대 1. 자, 그럼 우리 안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죠? 우리 나중에 이제 안분도 할 거예요. 이거 말고 딴 걸로 세법으로. 안분하는 건 비율대로 나누는 걸 안분이라고 하죠. 그럼 지금 연수 합계법을 보면, 자, 우리가 지금 내용 연수 역순으로 안분을 할 건데, 자, 안분할 때에 제일 좋은 방법이, 자, 예를 들어서 3대 2의 비율로 나누래, 아니면 3대 2대 1로 나누래. 그럼 우리 안분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얘네들 전부 다 더해버려서, 그러면 6이죠. 그러면 그렇죠. 얘는 6분의 3, 얘는 6분의 2, 얘는 6분의 1 이렇게 해서 나눠버리는 게 제일 편하죠. 안분하는 제일 빠른 방법이죠. 그래서 이 방법으로 해서 연수합계법도 이 방법으로 내용연수 역순으로 안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에 곱하기 연수 합계분의 내용 연수의 역순을 가지고 해요. 자, 연수 합계분의 연수의 역순을 쓴다라는 건, 자, 보면
우리가 X1년도, X2년도, X3년도, X4년도, X5년도 자, 이렇게 5년이 있으면 자, 얘가 5년이니까 이제 역순으로 5대, 4대, 3대, 2대 1의 비율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인 100만 원을 비율로 나눌 거라는 거예요. 그럼 5, 4, 3, 2, 1을 전부 다 더하면 15가 나오죠. 그러면 15분의 5, 15분의 4, 15분의 3, 15분의 2, 15분의 1을 이렇게 나눠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인 100만 원을 그냥 곱해줘서 이렇게 100만 원을 얘를 곱해서 우리가 안분을 해가는 방식이에요. 그럼 전부 다 감가상각비 다 합치면 몇이 되죠? 얘네 5년치 다 합치면 자 15분의 5, 15분의 4, 15분의 3 다 합치면 15분의 몇이 돼요? 15겠지. 그죠? 얘네도 합친 거니까. 그럼 15분의 15는 1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100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을 그냥 안분한 거예요. 왜 이런 방법을 쓰냐면 정해법은 1차 연도든 5차 연도든 똑같은 감가상각비가 되죠. 근데 우리 기계장치나 이런 유형자산은 초창기에 성능이 좋고 뒤로 갈수록 성능이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성능이 좋을 때 수익이 많이 발생되니까 그때 대응되는 비용도 높아야 되는데 정해법을 쓰면 그냥 성능이 좋을 때든 안 좋을 때든 서로 똑같은 비용이 되니까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고안해낸 방법이 그럼 내용연수의 역순으로 안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이 연수합계법이에요. 그럼 별거 아니죠. 자, 생산량 비례법은 우리 생산량 비례법이라고도 표현하고 조업도 비례법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 조업도라는 건 우리 얼마나 많이 만드냐, 작게 만드냐 이런 거에 차이들을 두고 있는 걸 우리가 조업도 비례법인데 이건 정말 이런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비례적으로 감가상각을 한다 하더라도 딱 100만 원치만 감가상각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20만 원은 잔존 가치는 두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1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기계 장치가 있어요. 근데 올해에 3000개를 만들었어요. 아니 300개를 만들었어요. 그럼 1000개 만들 수 있는 기계인데 300개 만들었으면 30% 썼죠. 그럼 감가상각을 100만 원에 30%인 30만 원 하겠다. 이런 식인 거예요. 정말 생산량에만 비례하는 거죠. 근데 올해 만약에 샀는데 1000개 만들 수 있는 기계인데 올해 1000개 다 만들었어요. 그럼 얘는 그냥 올해 100만 원은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내용연수의 느낌까지 없이 가는 방식이 생산량 비례법이에요. 원래 생산량이 따라가는데 지금 이 세 개의 방법은 전부 다 공통점이 120만 원 취득 원가에서 우리 잔존가액인 20만 원을 빼고 계산을 시작했죠. 이 세 개의 특징은 그게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시간 벌써 25분 돼버렸네요. 좀 쉬었다가 정일법하고 유중체감법 설명드릴게요. 쉬었다 합시다.